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성수대교 참사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고를 겪고 나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는 혼자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0년 전 성수대교 참사 때만 해도 트라우마 치유는 개인의 몫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서 재난이나 사고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신민영 센터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신민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트라우마라는 말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먼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트라우마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네네. 뭐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라던가 안녕을 위협받는 이제 사건을 말하는 건데 네. 그런 사건은 사실 종류가 많죠. 네. 재난도 있지만 뭐 성범죄도 있고 그렇죠. 또 뭐 폭력 사건도 있고 네.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사실 많은 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그 모든 트라우마를 다 이제 아우르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재난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이제 회복을 지원하는 일. 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일을 하려면 사실은 재난은 뭐 전국구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어떤 그 활동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또 뭐 지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된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걸 전담하시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트라우마, 요즘 나 여기 트라우마 있어. 나 진짜 그거 트라우마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에 들어가는 건지 일단. 네. 예. 뭐 아마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했었던 그런 네. 종류의 경험들, 사건들 그거를 요즘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트라우마란 용어를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뭐 직장에서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망신을 당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 트라우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트라우마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도, 신체적인 안녕, 또 성적인 안녕. 네. 위협을 받을 정도의 사건. 네. 이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 갖고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거기 못 끼는 거네요. 그거는. 네, 그렇죠.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성적으로 내가 위해를 당할 뻔했다거나, 네. 그 정도 되어야지 이제 네.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경험하는 방식은 또 조금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목격을 했다던가. 그걸 봤어도. 네.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받으셨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없었어도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이제 그런 알게 되고 가족으로서 겪게 되는 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트라우마 경험을 하시는 거고 네. 또 업무 종사자분들 특히 네. 업무랑 관련해서 계속 그런 걸 봐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 현장에서 구조하거나 구급하거나 구조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렇겠네요. 네. 또 사회복지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거노인들이 뭐 방문했는데 갑자기 돌아가 계셨다거나 뭐 그런 성폭력과 관련돼서 계속 그런 진술을 받아야 되는 경찰이라던가.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의 정의는 굉장히 협소한데 사실 경험할 수 있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이 트라우마 시간이 지나면 뭐 대중가요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낫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이게 치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겪고 난 후에 그 사건을 이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감정가가 낮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와 헤어지고 아니면 누군가와 싸우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죠. 네. 그런 것들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런 감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네. 누군가랑 얘기도 하고 또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 문제를 좀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결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냥 기분 전환을 한다던가 누군가와 이제 속풀이를 좀 하고 네.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한테 일어났었던 일을 좀 정리도 해보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의 시간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가죠. 그런데 시간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감정가가 저절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트라우마 경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런 우리의 본능을 이제 거꾸로 거스르는 그런 경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너무너무 강렬한 감정이라던가 감각이라던가 굉장히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감정들이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군요. 정신적으로 물론 힘든 건 당연한데 그 트라우마가 생기면 신체적으로도 또 어떤 반응들이 직접 나타나나요? 네,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경험은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뇌에서 경험을 하고 뇌에서 반응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존과 관련된 반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강하고 아주 직접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액션을 해야 되니까 뇌에서는 아주 강한 반응을 이제 보내요. 전신에. 그게 이제 흔히 말하자면 자율신경계 반응. 내분기계 반응 네. 이런 이제 호르몬을 확 변화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이제 교감신경을 확 긴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렬한 반응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뇌에서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몸에서 아주 강한 긴장 반응이라던가 또 불면 네. 그런 긴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또 통증도 굉장히 전신의 통증이 이제 심하고 네.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이제 심기항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도 다 올라가고 네. 당뇨 있는 분들 수치가 다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피부질환, 없던 피부질환이라던가 여자분들은 생리불순이라던가 이런 전신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네. 내가 트라우마를 받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도 있을까요, 혹시? 네. 일단 내가 경험한 사건의 속성을 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정말 내가 어떤 위협적이다. 나의 안녕이라던가 그런 네. 걸 위협을 받는 경험을 내가 현장에 있었건 목격을 했건 가족으로서 아니 지인으로서건 그런 경험을 일단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경험들이 잘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는다. 그리고 기억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계속 그것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지가 않다던가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신체적인 반응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건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그게 되풀이되는 느낌. 네. 바로 엊그저께. 심지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도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것 같다. 보통 그렇게들 표현하시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 사건이 쉽게 흘러가지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반응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네. 좀 또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라우마 환자들의 뇌 영상을 찍어보면 다르다면서요? 네. 이 생존과 관련된 그 반응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제 편도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공포를 이제 관장하는 부분인데 우리 뇌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계속 불이 켜져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제가 이제 펠로우십을 할 때, 네. 그 전임의로서 펠로우십을 할 때, 대구 지하철 화재 생존자분들의 뇌영상 연구에 이제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처음 트라우마라는 것이 PTSD라는 것이 이렇게 머리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우리 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공포를 감지하는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TSD, 트라우마를 설명하는 굉장히 적절한 속담이에요. 근데 네.
이제 자라를 본 이후에 이제 소뚜껑만 봐도 이렇게 쉽게 놀라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럼 이게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이다 하면은 이 마음이 좀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라앉히는 그 부위의 영역이 기능을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쉽게 놀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뇌 영상으로도 확인이 된다니 그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였길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성수대교 참사가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생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라든가 또 옆에서 그걸 목격하신 분들 굉장히 악몽 같은 기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이런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아마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트라우마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한 70-80%는 누구나 경험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70-80%의 이제 사람들이 다 뭔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죠. 이제 그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회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본인도 굉장히 노력하고 또 시간도 지나고 이러면서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건 직후에는 이런 트라우마 반응을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점점점 반응이 이제 가라앉기 마련인데 네.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0%에서 20%는 후유증이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퍼센트지는 내가 경험한 사건의 속성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맥락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었던 어떤 자원의 정도 또 만약에 어떤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관계의 어떤 특성 이런 것도 여러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고염군이라고 하죠. 어떤 네. 후유증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회복에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면은 많은 해외 연구에서는 그게 50%, 6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그게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고정이 되면 PTSD 상태로 고정이 되면 저희가 그 회복을 한 1, 2년을 보거든요. 1, 2년 안에도 뭔가 유의하게 이제 좋아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고착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PTSD에 대한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사실 이제 트라우마 경험 직후에는 안정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네. 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이제 연결해 드리는 것, 이게 뭐 정보가 됐건 서비스가 됐건 그런 것만으로도 개인이 막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좋은 네. 경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놓쳐져서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라는 건 트라우마 경험, 트라우마 반응이라는 건 그건 병으로 보진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병적인 상태로 고착이 된 게 저희가 요즘 PTSD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맞습니다. 네, 그 네. 제목부터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네. 디스오더거든요. 그러니까 네. 트라우마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장애. 그 이제 장애로 이제 고착이 되면은 PTSD에 특화된 치료법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치료가 굉장히 고단하고 또 어렵고 본인들도 굉장히 네. 좀 고통을 좀 어쨌거나 트라우마 경험을 다시 직면해야 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반에 아무래도 좀 회복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트라우마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맞습니다. 빨리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네. 그 세월호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심리 치료도 하셨잖아요. 네. 생존자들은 어떤 것으로 가장 힘들어했나요? 가장 아무래도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죄책감이셨어요. 내가 나만 살아남았다. 내가 뭔가 했었어야 됐다. 구했어야 됐다. 아니면 거길 가지 말게 했어야 했다. 네. 뭐 더 나아가서 내가 뭔가 그때 현장에서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제 진행될 정도로 그 상황의 그 불행한 상황이죠. 불행한 상황에 대한 과도한 어떤 책임감 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이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뭐 직접 너무 그런 참혹한 광경을 막 가까이서 목격하셔야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감각들, 그런 이미지라던가 그때의 냄새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온다. 환청처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 말할 것도 없고 유가족들 또 뉴스에서 보신 분 중에도 또 그런 트라우마를 맞아요.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재난 참사 보도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 트라우마의 치료 과정을 저희가 좀 이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치료받는 게 제일 좀 효과적입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 이후에 이제 개입이라는 거는 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어떤 다양한 신체적인 긴장 반응, 심신의 어떤 불안정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경험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요. 네. 그때는 그냥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어떤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거. 사실 우리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네. 마음도 불안하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하고 또 이제 이 상태가 뭐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보통은 앞으로 경과가 어떻게 된다든지 지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간단한 정보, 안내, 상담. 일회성 상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빠르게 안정을 찾으십니다. 네. 그리고 뭐 복식호흡이라던가 뭐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체 반응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기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네. 네. 또 그때그때 서비스들 이를테면은 뭐 그때 당장 필요한 게 어떤 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뭐 법적인 어떤 뭐 분쟁과 관련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필요하신 정보들을 연결해 드린 것만으로도 좀 마음의 안정이 되죠. 사실 재난 초기에 일어나는 심리 지원은 주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거를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네. 이러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걸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렇네요. 근데 그 상식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런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찾아서 이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희가 예. 약물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그 성격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그 치료 프로그램, 상담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난 현장에서 살아남은 분들 어떤 죄책감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책감은 사실은 네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떨쳐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죄책감이라는 거는 그건 나의 입장이거든요. 내가 뭔가 해줬어야 됐다.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라는 나의 입장인데 사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떤 고인이 된 이제 그분이 네. 죄책감을 느끼는 이제 대상이 있으실 텐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여쭤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네, 네.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를 원치 않을 거다. 잘 지내라고 말할 것 같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의 미안함, 네, 괴로움 이 표현이신 거죠. 그리고 네. 또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다 보면 그분이 잘못하신 건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뭐 99%.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을 테니까. 아무도 그 상황을 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예상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슬픔인 거죠. 슬픔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네. 사실은 뭐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책감이란 용어 대신 그런 용어로 좀 바꿔드려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본인의 마음을 사실 왜 트라우마라는 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죄책감이라고 표현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본인이 이제 나는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뭐 잘못한 것 같거든요. 죄를 안 지었는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잘못한 게 없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담하면서 좀 풀어나갑니다. 네. 구조 활동에 참가한 뭐 소방대원이라든가 뭐 봉사자들도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분들에 대한 좀 사전 교육, 사후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이런 구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뵌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굉장히 측은지심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본인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성격, 나한테 어떤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정확하게 사실은 인지하고 현장 작업을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또 그 일이 갖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기한테. 네. 그랬을 때에 내가 나를 돌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 네. 반드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때 환자는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미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네. 왜냐면은 고통 속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빠져나오고 싶죠. 그럼요. 네. 가장 바라고 노력하는 건 본인인데 그게 이제 단지 조금 그 방법을 잘 모른다던가 이를테면 자꾸 잊어버리려고만 하고 이제 뭐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뭐 다른 거 해서 좀 그렇겠지 뭐 이렇게만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회피와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PTSD에 있어서는 이 회피가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우리는 그거 안 쳐다보고 싶어 하고 생각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렇게 묻어놨어도 언젠가는 이렇게 온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감정가가 작을 때는 그게 통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아유, 생각 안 해버릴래. 아유, 그냥 뭐 그렇지 뭐 하잖아요. 그게 통합니다. 근데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게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직면하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혼자서는 절대 못 하시죠. 치료자와 함께. 치료자가 같이 직면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나요? 그렇죠. 네. 단계별로 예. 일단 안전한 환경 또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거를 좀 다져놓고서 힘을 좀 키워놓고서 그 기억들 내가 회피하고 있는 기억과 뭐 상황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대면해 나가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면한다는 거는 다시 상처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그날의 나로서 겪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다시 이제 복기를 하고 네.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복잡한 어떤 감정들과 감각들 그런 거를 내가 이해도 하고 필요하면 좀 분출도 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울지도 못했다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시원하게 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충분히 애도해야 되고 애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특히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꾸 삼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인데 그 고통이 삼켜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리고 이제 그런 대상을 이제 잃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만 안전하게 겪어내야 되는 과정.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중요한 대상이 없어진 이 현실에 적응해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없던 일로 자꾸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거예요. 네. 그 애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냥 슬퍼하면서? 애도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는데 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슬퍼할 땐 슬퍼하더라도 현실을 살 땐 현실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네. 잠도 자고 내가 웃을 땐 웃기도 하고. 이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공감대 형성이라고 하던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치료 경험들이.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안정감을 언제 느끼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네. 누군가 내 옆에 있을 때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거기다 또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을 만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나를 이제 예. 내가 이해받는
경험, 네. 이해받는 경험, 내가 돌봄을 받는 경험 이런 게 안정감을 굉장히 주는 강력한 그런 경험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전문가로서 상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나를 얼마나 이해할까.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이렇게 또 회의가 있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나의 네. 고통을.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이렇게 온전하게 내가 이해받는 느낌, 또 수용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그 자체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원치 않는 분들도 계세요.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냥 나는 우리 가족끼리 하련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방식은 네. 다 존중이 되어야 되죠. 이 트라우마를 잘 이겨내면 오히려 성장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라우마를 내가 좀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참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한데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당사자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또 하시냐면 외상후 성장이란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성장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압박을 느낀다. 그것도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 네. 있겠군요. 지금도 너무 힘든데 나보고 예. 성장까지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취소하고 그냥 아닙니다. 잘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네네. 너무 감사한 네. 일이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냐면 내가 예전에는 이런 가치들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과 뭔가 나누는 거, 돕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게 됐고 예전에는 그냥 사는데 사실 모두가 다 급급하잖아요. 막 이제 당장 나의 수입이라던가 뭐 오늘 하루하루 이런 거에 너무 급급했는데 그런 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저는 그런 순간이 외상후 성장의 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그 이상의 또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지금 이 사람 성수대교 붕괴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 오늘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과 함께 트라우마 관리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